지역이 미래다. 취재와 수다로 무장한 기자들의 우리 지역 이슈 털기 원탁의 기자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았다 했더니 벌써 설날이 코앞입니다. 지금도 그 양력 1월 1일을 신정이라고 해서 양력 1월 1일에 설을 세는 분들이 덜어 있잖아요. 두 분은 어떠세요? 저도 어렸을 때는 1월 1일을 설날도 알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음력 설날을 세고 그렇죠. 있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양력 1월 1일에 명절을 세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네, 저도 그때는 당시에는 신정이라고 해서 셌었는데 지금은 설 명제로 세고 있죠. 네. 우리가 버릇처럼 양력 1월 1일을 신정, 그리고 음력 1월 1일, 그러니까 정월 초하루를 구정이라고 뭐 부르기도 하는데 실제 이게 잘못된 표현이더라고요. 예, 1896년 개화기 때 이게 처음 우리나라가 양력을 쓰면서 이 신정과 구정이라는 개념이 생긴 걸로 알려졌고요. 이후에 1910년도부터 그 일제가 그 설날보다는 신정을 강요를 하면서 그 신정을 보편적으로 세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명절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던 거 네.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이후에 1985년 민속의 날로 이 하루를 공휴일로 정했고요. 1989년 설날이 복원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80년대 후반이면 저 이제 중고등학생 때인데 그때 얼핏 기억이 나요. 휴일이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 설날이. 그랬다가 뭐 명칭도 민속의 날이라고 잠깐 불렀다가 이후에 이제 설날이 복원이 됐던 그런 기억이 얼핏 나기도 하네요. 네, 사실상 이 일제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없애기 위해서 당시에는 방학간 단속도 했었고 학생들의 방학간을 왜 단속을 해요? 방학간 설날을 없애려서 설 며칠 전부터 방학간 단속을 했습니다. 음식을 하지 못하게. 그냥 영어를 못하게 했다. 그렇죠. 거기에 학생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도시락을 싸올 경우에 그 도시락에 설 제사 음식이 있었나 이런 것까지 검사했다고 합니다. 그니 뭐 당시 제가 살았던 건 아니지만 이것만 봐도 일제가 얼마나 우리 고유 민속 명절인 설날을 없애려고 했는지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광복 7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아주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이 일제 잔재가 좀 뿌리 있게 박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이걸 역시도 조금 안타까운 내용 중에 하나기는 하네요. 이번 설 연휴는 대체휴일이 적용이 되죠? 네. 설 연휴는 2월 7일부터 9일까지 원칙은 3일입니다. 네. 하지만 연휴 기간에 일요일이 포함됐기 때문에 10일까지, 그러니까 총 연휴 기간은 4일입니다. 만약에 토요일까지 휴무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5일간 쉴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대체휴일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대체휴일은 우리 민족 명절인 설날, 추석날 이 두 명절에 다른 공휴일, 그러니까 일요일이 포함될 경우에 그 연휴 기간 중에 하루를 더 하게 됩니다. 네. 다만 우리 민족 설날, 추석날 다음에 어린이날이 하나 더 포함이 됐어요. 네.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공휴일이라도 토요일까지 포함시켜서 하루를 더 쉬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개념 정립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새롭게 2016년도 달력 선물을 받아보면 대체율이 빨간 날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검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죠. 헌집 살래, 새집 살래, 천안아산 세종 집값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 거래량이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다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충남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분양과 임대를 포함해서 한 6천 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세금을 감면받고 입주를 하기는커녕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분양권을 전매했다. 어서 와. 이런 국비 사업 처음이지. 천안 국제 웰빙 식품 엑스포 당시 주재관으로 사용됐습니다. 지금 현재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충청남도 안전체험관이고요. 지금은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 전국 주택 거래량이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다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이게 꼭 우리 지역에도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충남은 오히려 1년 전보다 거래량이 12.9%가 줄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쯤 되면 올해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로 좀 혼동스러우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헌집 살래, 새집 살래, 천안아산 세종 집값 보고서입니다. 이정익 기자,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가 약 15년 준공된 지 15년 된 아파트인데요. 네. 저는 2, 3년 후에 신규 아파트로 갈아탈 생각입니다. 당분간은 관망하다 갈아타겠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지금은 집 살 타이밍은 아니다. 그렇죠. 유찬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윳돈이 없어서 당분간 집 살 생각은 없고 특히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유찬 기자가 생각하기에도 지금은 예.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예. 그 근거가 뭔지 한번 좀 꼼꼼히 살펴보죠. 오늘은 천안과 아산 그리고 세종시에 집중해서 좀 얘기를 풀어볼 텐데 그 전에 정부가 지난달에 가계부채 대응 방향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정부가 지난달, 그러니까 12월 달에 발표했죠. 그 정확한 명칭은 가계부채 대응 방향 및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입니다. 네. 그 정부가 발표한 동향에 따르면 그 가계부채는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1,160조 원, 그러니까 약 1,200조 원이 되는데요. 이 같은 수치는 그 전년도 동월 2014년 9월보다 무려 10%가 오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높아졌나 하다 보니까 그 중도금 중심의 대출이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게 된 겁니다. 그 원인은 그 정부의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대책으로 인해서 그 주택 실소유자 자금 이용이 많아졌다고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그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두 가지 규제가 있죠. 네. 그게 먼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고 해서 그 LTV 그리고 네. 총 부채 상환비율은 DTI가 있는데 그 이번에 그 가계부채 대응반의 가장 핵심은 그 이 비수도권에도 이 총부채 상환비율을 적용한다 이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DTI 개념 정리부터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DTI라는 것은 대출을 받은 자가 한 달간 원금을 포함해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를 그 대출에 적용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다 적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예외 규정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소급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까지 이 DTI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 그 분양아파트의 중도금과 같은 집단 대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로비와 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을 필요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또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네. 제목이 가계부채 대응 방향 및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선진화 방안.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참 말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네. 여신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이죠. 그렇죠. 대출 심사를 선진화하겠다라는 것은 좀 까다롭게 하겠다. 그렇죠.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시행되는 거는 수도권은 2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고 비수도권은 조금 유예 기간이 있더라고요. 5월 2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가계부채를 줄이겠다. 뭐 선진화라고 표현했지만 또는 뭐 정상화나 뭐 이런 표현을 좀 쓰기를 좋아하는데 가계부채를 좀 위험 수위까지 갈 수 있어서 줄이겠다는 의도니까 아무래도 좀 위축이 되겠죠. 물론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은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고 그리고 처음부터 원금을 포함해서 갚으라는 내용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소득 규모가 작을 경우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도 작아지는 겁니다. 소득 규모가 작다라는 것은 서민층 또한 뭐 이제 은퇴를 하신 고령층들이 대상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은 돈을 필요로 하지만 은행에서는 그만큼 빌려주지 않고 그렇게 되면 결국엔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리실 것이고 이분들은 더 높은 이자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게 우려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3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이러면 3년 동안에는 갚지 않다가 이자만 갚아. 네. 3년 뒤부터 이제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이자만 쭉 내다가 나중에 이제 계약 기간 만료될 때 원금을 일시에 갚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방식인데 지금까지 기존 대출은 제가 뭐 40평대 아파트를 샀다면 그 네. 아파트 규모에 맞게끔 대출을 해줬거든요. 이제 그게 아니고 DTI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내가 4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샀다 손 치더라도 나의 능력을 평가를 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 연소득증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60%를 넘느냐 안 넘느냐 뭐 이런 걸 본다는 거죠. 그 지난해만 해도 정부가 뭐 각종 부동산 규제를 좀 완화를 하고
그리고 워낙 또 저금리 기조가 또 오래 유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서민들한테 빚내서 집 사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듣기도 했는데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반대 방향으로. 네, 그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2014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그 2014년도에 그 대출 금리를 인하했고 그 재건축을 완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난해 전국적으로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만 52만 세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그 여기에 이제 주요 도시 같은 경우는 청약률이 높아졌고 그 분양가 상한가가 폐지되면서 신규 아파트 가격은 오르게 되고 기존 아파트 가격도 오르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이 과잉이 되고 최근에 그 미국에서 금리 인하 정책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이루어졌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DTI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그만큼 주택시장의 매매가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개인적인 겁니다. 하반기에 다른 대응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정부 발표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빚내서 집 사기는 어려운 상황이 네. 도래하지 않았나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정부 발표문을 보면 은행권하고 이제 합동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금융위원회에서. 그런데 그 가계대출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 경고음들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명을 하냐면 이 주택담보대출은 비교적 금리가 낮고 그리고 건전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은행 입장에서야 안정적이죠. 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줬는데 담보가 뚜렷하니까요. 네, 나중에 그게 뭐 빚을 못 갚거나 이러면은 그 물건을 소유 그 담보로 가지고 있으니까 뭐 경매에 붙이든 해서 원금 상환 회수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집값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원리금 상환도 어려워질 것이고, 그러니까 정부의 시각이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냐, 금융권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냐, 이런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으로 좀 좁혀서 얘기를 해보죠. 근데 뭐 천안, 아산 그리고 세종시 이 각 지역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그 충남의 대표 도시인 천안과 아산은 네. 그 사실상 그 대기업에 따른 기업들의 그러니까 대기업에 필요한 기업들이 많이 이주를 하기 때문에 수도권 기업의 위성 도시, 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반면에 그 세종시는 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인구 50만을 만들기 위한 계획 도시로 조성이 됩니다. 네. 그럼 뭐 천안, 아산하고 세종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천안, 아산 얘기를 먼저 해볼 텐데, 두 분은 이제 이번 뭐 평상시에도 그렇고 이번 아이템 준비하면서도 부동산 업계를 비롯해서 여러 전문가 얘기도 듣고 다각도로 좀 취재를 하셨을 텐데 올해 지역 주택시장 전망 어떻게 하던가요? 네, 일단 먼저 천안, 아산을 하면 저는 한마디로 부동산 경기 호황은 같지만 지나친 급락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급락은 없을 것이다. 네. 호황이다? 네. 그렇지만 이미 흘러갔다. 호황은. 흘러갔다. 아, 갔다. 그 호황은 흘러갔다. 네. 하지만 지나친 급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지난해 12월 기준 그 천안시 같은 경우는 천안시 홈페이지에 그 미분양 아파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 미분양 아파트를 공개하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천안 지역에서는 약 2,000세대가 미분양이 됐어요. 12개 네. 단지. 그런데 여기에 또 400만 원대 또 저는 뭐 10년 전 가격 아파트 최근 분양이 잇따르고 있어서 그나마 천안에서 좀 위축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본다고 하면 전달, 그러니까 지금 아까 2,000세대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아파트의 입주는 2017년, 2018년까지 남은 아파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월 100세대 이상은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상 그리고 신도심 지역, 그러니까 아직 불당동이라든지 뭐 미분양이 뭐 2,000세대 정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 입주까지는 1, 2년 더 남아서 네, 그렇죠. 아, 그 정도 그래서 심각한 건 아니다 이런 심각한 뜻이에요? 건 아니다. 예.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미분양 현황을 보면 이 도심 지역을 벗어난 지역이 미분양이 좀 많을 뿐이지 신도심 지역으로는 거의 미분양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황은 같다. 하지만 갑자기 급락하거나 이런 충격은 없을 것이다. 네. 저는 비슷하지만 미세하게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같은 생각으로 입주 때까지는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현재 불가피하게 1가구 2주택인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러면 기존의 아파트를 또는 기존의 주택을 매매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기존 아파트나 주택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 수가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요. 그리고 네. 그때까지 기대했던
만큼 그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매물로 내놓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 시기가 도래하면 결국엔 그 분양 아파트에 매물이 흘러나오고 결국엔 그때부터는 소폭 하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 조심스레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지금 잠깐 들어봤지만 특히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뭐 보기에 따라서 투기일 수도 있고 투자일 수도 있는데 투자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죠. 두 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 거죠. 천안은 전국에서도 사실 아파트 분양이 비교적 좀 활발한 지역에 속하잖아요. 네. 올해 신규 분양 물량 뭐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그 올해 천안 지역에서 이제 분양과 임대를 포함해서 한 6천 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이 주택 분양 계획은 신규 주택의 분양 계획은 건설사 이들이 이제 사업 추진 일정이라든지 분양 적정 시기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천안시가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이 12개 단지에 6천 세대가 그 올해 공급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기서 좀 궁금하실 텐데 그 6천 세대가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냐면 2014년부터 그 2015년까지 천안시의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아직 착공 승인을 받지 않은 아파트가 6천 세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추정치라는 말씀이죠. 네. 아산은 어떻습니까? 아산시는 그 천안보다는 조금 더 많은 공급이 예상되는데요. 지금 은봉 포스코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일반 분양 6개 단지에서 한 4,300여 세대, 그리고 조합원 아파트 포함해서 한 7,000여 세대가 지금 올해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실로 보면 2018년까지 아산에서는 17,000여 세대가 지금 공급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7,000세대 정도를 포함해서. 예. 네. 그런데 사실상 이거는 이제 아까도 건설사들이 이제 분양 계획이라는 적정 시기를 봐야 되는 거지만 사실상 우리보다 이제 지자체보다 더 발빠른 그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지난해 천안하고 아산 지역에 분양이 참 많았잖아요. 네. 지난해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무려 천안과 아산 지역에 6만 세대, 그러니까 6만 세대 이상이 분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를 들면 천안에서는 그 일반 분양만 2만 6천 세대, 거기에 임대 3,500세대. 여기에 무시 못하는 게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에 따른 그 조합에서 하는 게 1만 8천 세대. 네. 그래서 뭐 천안에서만 4만 7천 세대가 이루어집니다. 아산 지역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반 분양이라든지 조합해서 1만 7천 세대면 뭐 4년 동안 6만 세대라는 진짜 많은 물량이 분양되게 되는 셈이죠. 그렇죠. 뭐 세대당 요즘 인구 평균 통계를 보면 세대당 한 2.5명 정도 잡으면 세대 수가 나오던데 6만 세대면 세대당 2.5명으로 잡으면 한 15만 명이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적지 않은 물량인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참 일반 분양 아파트가 있고 네. 지역 주택 조합이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는 조합주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이 조합주택이라는 게 최근 들어서 좀 부쩍 늘었던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분양 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건설사, 뭐 저희가 아는 뭐 유명 건설사들 이런 데부터 이제 사업 주체로부터 내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겁니다. 네. 그 반면에 지역 분양을 하죠 우리 보통. 네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의 경우는 그 나 자신이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나 자신이 조합원이 돼서 네. 그 조합원이 서로 모여가지고 토지를 매매하고 이걸 하고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분양가가 예를 들어 제가 했을 때는 2억 원을 투자했는데 분양가가 3억 원이 됐다. 그러면 그만큼 조합원들은 이득을 보게 되는 네. 거죠. 반면에 조합원들이 2억 원을 투자해서 이 아파트가 분양가가 3억 원에 되지 않고 2억 원보다 낮아진다. 네.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안기 때문에 좀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행사가 됐든 뭐 건설 회사가 토지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분양하느냐, 네. 아니면 이 건설 회사가 빠지고 일반인들이 투자자들이겠네요. 그렇죠. 투자자들이 조합원이 돼서 그 조합이 토지 매입을 해서 분양을 하느냐 이런 차이인데. 그러니까 시행사의 리스크를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부담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득을 볼 수도 있고 리스크를 더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속칭 뭐 돈 놓고 돈 먹기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투자 개념이어서 이것도 역시도 좀 리스크 위험 요소가 좀 크게 있긴 하겠네요. 아무튼 뭐 천안과 아산을 포함하면 올 한해 13,000여 세대, 그리고 지난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4년 동안 몇 세대요? 6만 세대. 6만 세대. 네. 이게 꽤 많은 물량이죠,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지금 천안이 연간 인구 증가 추세를 보면 약 10,000여 명, 네. 아산시를 한 7,000여 명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되면 한 5,000세대, 그 적게는 네. 4,000세대 이게 안정적인 공급인데 지금 그 이상, 배 이상의 지금 공급이 있기 때문에 지금 뚜렷한 과잉 공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뭐 인구 유입 요인이 있나요? 지금 현재 천안시나 아산시가 인구 유입 요인이 많이 해소되는 게 또 큰 문제인 거죠. 앞으로도 지금 10,000명, 7,000명이 계속 인구가 증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누구 하나 그건 뚜렷하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게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수도권 기업들이 지금 규제 완화로 인해서 아직까지 지난해, 지지난해 전무했었거든요. 별로 안 내려왔어요. 네. 그동안 이제 기업들이 없다고 하면은 과잉 공급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 LG 생활건강에서는 그 뷰티 테마 단지 있죠. 네. 뷰티 테마 단지라든지 아니면 SB 플라자 뭐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만 추진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한 듯이 뭐 15만 명 정도 입주하는 거는 뭐 조금은 과잉 공급은 아니지만 여전히 좀 남겠지만 그래도 적절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떠받쳐 줄 만한 수요가 있을 수도 있지만 네. 현재로서는 과잉 공급되고 있어서 지금 분양을 받기에는 적절한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 분 다.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저는 분명히 이게 4, 5년 뭐 짧게는 4, 5년 길게는 6, 7년 내에는 또 모두 천안시가 그래왔거든요. 아산시도 그래왔고 이게 결국엔 소진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할인 분양도 있을 것이고 또는 확장을 무료로 해주는 그런 인센티브도 제공해서 어떻게든 업체에서 아파트 물량은 소진할 것이고 그 이후 시점에는 또다시 이제 한순간 떨어진 후에는 반등하는 계기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네. 지금은 아니지만 뭐 조금 더 관망을 해보는 게 좋겠다. 관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세종시는 신도시 쪽에 공급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물량이 꽤 많죠, 세종시. 네. 그 행정중시 행복청이죠. 네. 행복청이 그 공개한 올해 그 공동주택 공급 계획은 26개 필지에 19,000여 세대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10년 임대 아파트가 1,800세대 정도가 포함이 됐고요. 그 지난해 6,000여 세대보다 비하면 무려 3배 이상 많아진 겁니다. 금년에 19,000세대? 네, 19,000세대. 굉장히 많은 물량인데요. 천안이 6,000세대, 아산이 7,000세대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천안에서 합친 것보다 오히려 많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심은 최대 관심사가 그 요즘은 이제 조망권이 가장 중요하잖아. 네. 금강이 보이는 그 조망권을 자랑하는데 여기 한 6월쯤에 4,800세대가 분양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세종시 아파트 청약 경쟁률 엄청 높잖아요. 높죠. 그리고 뭐 미분양도 거의 없고 뭐 매월 통계를 보면 일시적으로 뭐 100세대, 10세대 이 정도 있는 경우를 빼고는 거의 0이더라고요. 미분양이. 그만큼 하여튼 경쟁이 뜨거운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이게 실거주 목적보다는 투기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투기 각축장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예, 청약 경쟁 과열은 뭐 예전부터 지적이 되어 왔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뭐 핏값이 뭐 1억 원 이상 뭐 상승했다.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그런 반면 외지인들은 주택을 소유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고 그 내에서 뭐 분양권 전매가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근데 이제 기존 신도시 뭐 일산이나 분당 뭐 동탄 뭐 이런 등지를 살펴봤을 때 똑같이 겪는 그 성장병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세종시도 2013년에는 아파트 값이 상승했다가 2014년도에 하락한 후에 작년에 이제 다시 반등했다라는 이렇게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그 등락은 세종시도 계속 거듭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정부에서 했던 그 특별 분양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는데요. 네. 그 2011년도와 15년까지 특별 공급 받을 공무원이 10,000명 안에 9,9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입주된 사람이 3,700명인데 3,700명 중에 그 임대주택 그 담보대출이 임대주택에 따라서 600여 명이 아직 입주가 안 됐고 공사로 인해서 한 2,000명이 입주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 1,700여 명이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분양권을 매매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전매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산출하는 게 공무원들 특별 분양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감면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 따져보면 분양받은 세대 대비
취득세를 감면한 사람을 빼면 나머지가 이제 입주를 안 한 거고 네. 그 중에서 뭐 공사가 늦어져서 아직 그렇죠. 입주 시기가 아직 입주 도래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경우를 빼고 나면 1,700세대는 최소한 분양권을 전매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추정이- 추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중앙부처가 뭐 그 중앙부처 이전하면서 정부부처 공무원들한테 뭐 세금까지 감면해줘가면서 이렇게 아파트 분양을 좀 특별 분양을 해주고 했는데, 근데 아예 뭐 이 세금을 감면받고 입주를 하기는커녕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분양권을 전매했다. 정부가 이거 뭐 투기 대책을 아예 안 세운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저는 투기 방지 대책도 소홀 했을 뿐만 아니라 네. 그 가장 문제는 그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이게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차피 특별 분양권은 이제 정부가 공무원의 세종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그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규제인데, 네. 이거 가지고 저희가 알다시피 보금자리로는 5년 동안 분양권을 팔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종시는 전매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이 이런 걸 노리지 않았나. 저는 여기에 좀 문제점을 치고 처음에 싶습니다. 2010년, 11년 처음에 분양할 당시에 전매 제한이 1년이었죠. 지금은 3년. 지금은 3년이죠. 예, 3년입니다. 예. 그 문제는 이렇게 투자 목적의 수요가 늘리면서 실제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아예 뭐 기회조차도 없고 당첨이 되기는커녕 그런 경우가 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때맞춰 정부가 세종시 분양 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는데요. 네. 세종시 분양제도 개편안이라는 것은 기존에 2년 거주한 자에게 세종시 분양권을 분양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을 아예 폐지하거나 완화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또 한 가지 다른 지역 거주자 분양 할당 제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정 비율의 분양 비율을 타 지역 사람들에게 고정화시킨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오히려 이 투기 목적 수요가 더 몰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양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제가 분양받은 다음에 재당첨을 또 제한하는 방안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 처음에 지금 세종시도 문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0년, 11년에 분양받았던 이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전매 제한 기간이 1년밖에 안 됐으니까 1년 넘고 입주도 하기 전에 분양권을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프리미엄을 받고. 그리고 또 공급하는 것을 또 당첨을 또 받아요. 당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세종시에서 그런 계속 이 투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지금 차단하겠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 부작용 줄일 수 있을까요? 이 정도 대책이면? 어찌됐건 이런 제도가 마련된다고 해도 세종시의 그 외부인의 개입은 분명합니다. 네. 외부에 개입되면 전국에 이제 부동산 투기꾼들이 모여들 텐데, 앞서 언급했듯이 그 법률적인 거주 제한보다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재당첨을 막는 이 장치가 진짜 필요하다 봅니다. 재당첨을 지금 아예 기간을 기간을 두겠죠? 두죠. 기간을 예. 두죠. 뭐 소형은 3년, 뭐 중형은 1년,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니까 시행되는 시점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안 삼거리 공무원과 태조산 공무원 인근에는 국비를 포함해 수백억 원이 들어간 건물이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을 세우거나 사업이 확정됐을 때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다가 정작 그 결과물이나 뒤처리는 뭔지 개운치 않은 상태인데요.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어서 와, 이런 국비 사업 처음이지입니다. 이 세계 민족음식 테마관이라는 게 어떤 시설이에요? 국비 49억 원 포함해서 총 112억 원이 투입됐고요. 세계민족 음식 테마관을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지금 아직까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농업촌 테마 그 공모사업에 이 어거지로 끼워 넣었고, 안전체험이라는 부분에서 도 소방본부에 이걸 이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창임 기자, 먼저 천안 삼거리 공원에는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간 건물이 방치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천안 삼거리 공원 서부 주차장 인근에 위치한 삼각형 모양의 4층짜리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국비 49억 원 포함해서 총 112억 원이 투입됐고요. 네. 2013년 천안 국제 웰빙 식품 엑스포 당시 주재관으로 사용됐습니다. 이때 주재관 사용 기간은 단 15일이었고요. 보름 동안 사용된 이후엔 지금 현재 뭐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천안시가 2013년 열리는 그 천안 웰빙 식품 엑스포 그 준비 과정에서 그 주재관이 시급했던 거죠. 그 당시 이제 그에 앞서 2011년도에 그 농어촌 복합자원화 사업 신청으로 해서 이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네. 그 당시 엑스포 주재관 임시 사용 후에 세계민족 음식 테마관을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지금 아직까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 복합 자원화 사업이요? 네. 이게 뭐 삼거리 공원이 뭐 농촌도 아니고 어촌도 아니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웰빙 식품 엑스포가 이 농업주가 관련됐기 때문에 농촌 먹거리 이렇기 때문에 당시 이제 신청을 그 농어촌 복합 자원화 사업으로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건물을 건립을 했다. 그렇죠. 천안시가 정작 지으려고 한 게 웰빙 식품 엑스포 주재관이에요? 아니면 세계 민족 음식 테마관이에요? 지으려고 한 건 주재관이 맞죠. 주재관이 그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웰빙 식품 엑스포를 치르면서 대부분의 전시장은 그 대형 몽골 텐트로 소화할 수 있었지만 네. 대표적인 주재관은 멋진 건물이 좀 욕심이 났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사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한번 지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농업촌 테마 그 공모사업에 어거지로 끼워 넣었고 그게 또 선정이 돼서 주재관의 형태로 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 주재관이 형성됐을 당시에도 이게 웰빙 엑스포가 다시 있는 행사일지 아무도 뭐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일회성 행사에 112억 원을 투입하는 게 과연 타당하느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웰빙 식품 엑스포 주재관으로 사용한 이후에는 농어촌 복합 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비를 지원을 받았으니까 이후에 세계 민족 테마 음식관 테마관이라는 네, 그렇죠. 것을 만들어서 지속성 있게 활용을 하겠다 이런 네. 계획이 제출이 됐던 거죠. 그러면 이 세계 민족 음식 테마관이라는 게 어떤 시설이에요? 그 말 그대로 그 세계 음식을 한 곳에 맛볼 수 있고 요리도 해보고 체험도 해보고 이런 시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한국관과 세계관 여러 가지 나눠 이 여러 세계 테마 음식을 맛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 천안시의 보관이었습니다. 그 상상해 보면 삼거리 공원에 이런 세계 민족 음식 테마관이 존재를 하고요. 바로 눈을 돌려보면 그 옆에 천안 박물관이 있고요. 네. 한마디로 산책하고 배우고 보고 먹거리도 즐길 수 있는 완벽한 그 자원화 시설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했을 때 그 뭐 세계민족 음식 테마관이 활성화가 된다면 삼거리 공원의 활성화, 뭐 천안 박물관의 활성화까지 같이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천안 국제 웰빙 식품 엑스포가 2013년 9월에 열렸으니까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2년 4개월째 그럼 방치가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천안시가 뭐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 천안시가 밝힌 그 세계민족 음식 테마관의 컨셉 발표는 지난해 1월이었어요. 그 빨리 해서 그때 당시 이제 지난해 열린 천안 흥탄 축제 있죠. 네네. 여기에 맞춰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이마저 개관을 못했던 거죠. 왜요? 계획은 계획일 뿐. 이게 충남도 다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용을 하려고 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게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사업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지. 안 그렇게 되면 그때 받았던 국비라든지 도비를 반납하게 됩니다. 도비를 또 반납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마땅히 들어설 것이 없는 거죠. 또 그 과정에서 입찰도 안 됐고요. 그럼 또 한 가지 그 사이에 뭐 다른 용도로도 막 검토가 되고 그랬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전엔 뭐 여러 가지 용도 검토가 있었고 또 한 가지 천안시는 리모델링 공사에만 함몰이 돼 있었어요. 그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당연히 들어오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있었고 리모델링 공사는 왜 하는 거예요? 새 건물을? 주재관으로 사용했던 건물을 세계 민족 음식 테마관으로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리모델링 공사는 필요했었던 건물 거죠.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약 한 8, 9개월 했고요. 작년에 그런 1월에 그 컨셉을 발표한 다음에 8, 9개월 진행이 됐고 그 한 달 사이에 뭐 이제 입주 업체를 하게 되면 뭐 10월 달에 천안 흥타령 춤축제에 맞춰서 개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계획만 세우고 있었던 거죠. 근데 뭐 그 이전에 그 뭐 미술관으로 만든다. 또 농축산용 미생물 육성 지원센터로 만든다. 이런 것도 뭐 검토가 됐었다면서요? 아니, 계획은 그렇게 계획일 뿐이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때 당시 만들었을 때 받은 예산이 그 농업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세계 음식 그러니까 세계 음식을 접할 수 있는 어떤 거 이런 것도 농업 쪽에 관련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농업 쪽하고 관련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충남도라든지 이런 데서 취소가 됐던 거죠. 그러면 하여튼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결국엔 다시 세계 민족 음식 테마관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유턴이 된 건데
이게 계획대로 안 되는 거죠, 지금? 예,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입찰이 있었는데요. 이게 비싼 건 한 1억 원. 네. 그 월로 따지면 800만 원 이상의 임대료가? 그 월세를 내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비싸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거고요. 그럼 비싼 그 식당에 업체가 지금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그러니까 것입니다. 입찰을 한다는 거는 뭐 많게는 연 1억 원 정도 임대료를 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을 임대하는 거예요?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식당 자리를 임대를 하는 거고요. 네. 거기에 뭐 필요한 자재라든가 다시 또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입점 업체가 다시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식당만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거기 민족 음식 테마관이니까. 네. 뭔가 그 다른 게 4층 있을 규모인데 1층에는 한식당, 거예요. 네. 그 옆에는 뭐 약간 저기 서양관, 그리고 또 위에는 4층에는 그 카페 이렇게 하는데 거기가 전체 면적이 1000평, 그러니까 3,300제곱미터 규모가 됩니다. 네네. 근데 1년 임대료가 2억 7천만 원. 그러니까 전체 토탈. 네. 전체 토탈에서 2억 7천만 원인데 이 금액에 갖고 들어오는 데가 없다는 거죠. 다만 지금 4층 카페 같은 경우는 약 30평 규모인데 이곳은 지금 입찰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나머지 시설에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지금 영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1억 원은 가장 비싼 코너가 1억인 거고 그 외에는 뭐 4천만 원짜리도 있고 뭐 5천만 원짜리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분류돼 있습니다. 네. 그걸 2억 7천을 한 번에 통으로 입찰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 쪼개서 지금 입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대료가 비싸서 그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없다. 그럼 임대료가 너무 비싸게 책정된 거 아니에요, 그럼? 예, 그래서 3차 입찰에서는 임대료를 조금 더 낮추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3차 입찰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좀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홀만 세계민족음식 테마관이지 사실 식당이거든요. 그 식당을 한쪽에는 한식을 팔고 한쪽은 세계관이라고 이름을 줘서 뭐 카레도 팔고 뭐 중식도 팔고 일식도 팔고 이러라는 거거든요. 아니 그 뭐 무슨 어디 가면 있는 푸드코트랑 다를 게 뭐 있어요? 전혀 다를 바 없죠. 그래도 뭔가 뭐 체험하고 뭐 이런 시설은 그 한 없는 거예요? 가지가 이제 그 위층에 있는 네. 그 요리를 체험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것인데요. 네. 이게 너무 탁상행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처음에 저희가 세계민족 음식 테마관이라는 컨셉을 받았을 때는 저기에 가면은 세계 민족을 실제 체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그 푸드코트 말씀하신 그 푸드코트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입점업체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처음 신청할 때 이제 국도비를 지원받으려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농어촌 복합 자원화 사업으로 네. 선정이 돼서 국비도비가 한 50억 넘게 투입됐다고요? 60억 원. 60억 원. 네. 60억 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제 사업 신청서를 냈네요. 냈죠. 그 선정이 된 거죠. 네, 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이게 당초 계획대로 지금 잘 안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게 그 천안시로서는 사실상 이게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이 목적에서 그러니까 목적에 맞지 않으면 60억 원 정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네.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래서 사실상 천안시는 그것까지 검토를 했대요. 이걸 반납을 하고 네. 아예 다른 걸로 우리가 원하는 다른 컨셉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아까 뭐 미술관도 검토했었다고. 네. 그러는데. 그걸 하려고 했지만 여기에 과연 무엇이 들어설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페널티를 받게 되면 다음부터 국비 사업에서 제외가 된답니다. 네. 그 목적의 사업에 따른 국비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결국에는 어쨌든 국제민속 음식 테마관을 조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임대료가 비싸서 입점업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럼 뭐 임대료를 조금 낮춰서 입점업체가 나타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장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사실상의 식당을 운영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업체를 선정해서 입점을 하더라도 사람이 있어야 장사가 되는데 이거 선정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 뭐 그렇게 식당이 될 만한 장소는 아닌 것 그러니까 같은데. 식당으로서의 장소의 장점은 넓은 주차장이 확보된 것밖에 네. 거의 없거든요. 거기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도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깊숙이 컨셉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세계 민족 음식 테마관이라는 컨셉은 기본적으로 유지를 하되 다른 인구 유입책을 좀 끌어들여서
그 입점 업체에게 매력을 좀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중에 하나 뭐 예를 들자면 거기에 컨벤션 기능을 좀 추가를 한다던가 아니면 주말을 이용한 삼거리 공원을 이용한 주말 야외 예식 같은 이런 컨셉을 좀 보강을 해서 사람들이 모이게끔 하는 그런 좀 방안이 좀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바로 길 건너편에 천안박물관이 있고 어쨌든 이 민족음식 테마관은 삼거리 공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거리 공원에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유동 인구가 많아지면 그러면 되겠죠. 예, 뭔가 좀 활성화가 될 텐데 그런 방법이 아직까지는 지금 눈에 띄니 물론 천안시에서 뭐 삼거리 공원을 시민 곁으로 돌려주겠다고 해서 그 테마 스토리텔링 뭐 이렇게 길도 만들고 뭐 이런 계획이 갖고 있기는 하던데 지금까지는 하여튼 뚜렷하게 이 사업성이 안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죠? 하여튼 골치 아프긴 한데 그러고 보니까 이 천안 웰빙 식품 엑스포가 2번 열렸던가요? 네, 2013년 세계 웰빙 엑스포라는 이름으로 열렸었고요. 네. 그리고 2009년도에 천안 웰빙 식품 엑스포라고 사실상 2013년에 엑스포의 예행 연습 차원에서 한번 실행에 옮겨진 적이 있습니다. 2013년에는 그래서 이제 국제 행사를 한 거고 예. 국제 엑스포를 하려면 이제 뭐 허가나 승인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웰빙 식품 엑스포 같은 행사는 없는 거예요? 당분간은 없습니다. 네. 검토되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흥타령 축제, 매년 열리는 흥타령 축제가 천안 삼거리 공원에서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경연제로 열리고 있는 국제 농기계 자재 박람회가 뭐 열리고 큰 행사는 그런 행사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뭐 행사는 뭐 일회성으로 하더라도 건물이 일회용일 수는 없잖아요. 뭐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하는데 하여튼 시일이 촉박하다고 대책마저도 좀 부실하게 만들지 말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긴 안목으로 좀 내다보고 하긴 뭐 사업 기간이 이게 거의 완성돼야 하는 시점이 지금 돼 있어서 뭐 그렇게 검토 시간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지속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부수적으로 그 옆에 혹시 흥타령관이라고 아세요? 그 건물이 같이 있죠. 예, 각지의 술을 전시해 놓고 역대 흥타령 뭐 사진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네네. 곳인데요. 거기 사실 찾는 사람들 없거든요. 네. 저는 이번 기회에 웰빙 국제 민속 음식 테마관과 함께 그 흥타령관도 함께 발전 방향을 같이 검토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네. 그 흥타령관과 세계 민족 음식 테마관을 같이 검토를 하게 된다면 둘의 이제 시너지 효과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두 생각합니다. 개 건물의 연계성 네.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죠.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태조산에도 뭐 이 만만치 않은 건물이 있어요. 방치되고 있는 게. 예, 더 비싸요, 여기가. 그 국비 110억 포함해서 220억 원이 소요된 건물이 있는데요. 2배가 들어갔네요, 사업비가. 예. 이름은 충청남도 안전체험관이고요. 당초에는 2015년 1월에 개관이 목표였습니다. 현재는 뭐 완공이 된 상태고요. 그렇지만 아직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개관하기에 앞서서 이제 건축 공사가 좀 지연이 되는데요. 네. 공사하면서 그 건축 현장에서 안반이 있죠. 돌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실체 설계 변경도 여러 차례 거쳤고 또 내부 전시설 변경 등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그 뭐 하는데요? 안전체험관이라는 게? 한마디로 화재, 폭발, 뭐 풍수해 등 가상의 그 재난을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건데요. 실제 뭐 이런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하철 내부가 이렇게 그대로 같은 사이즈의 지하철 내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대피해야 되고 또 뭐 이제 실제 차량이 모델이 돼서 그 안에서 뭐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경우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 실내에서 소화기를 한번 분사해보고 불을 꺼보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등 그러니까 학생들이 단체로 체험하기에는 굉장히 뭐 유익한 장소입니다. 그 뭐 이렇게 그림만 보고 말로만 설명 듣는 것보다 실제 가서 뭐 모든 걸 다 몸으로 체험을 하는 거죠. 재미있게 안전 요령을 이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일 텐데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예요? 처음에 계획이 시작된 게 2012년이거든요. 네.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2년도가 우리가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인한
국제 안전도시 네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뭐 그 표현을 쓰지 않지만 그 국제 안전도시의 위상에 맞는 시설물이 필요하다라고 추진한 게 이게 안전체험관이었어요. 네, 안전체험관이 이렇게 완공된다는 시점에 천안시가 아시다시피 시장의 정권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안시가 추진한 사업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천안시 입장에서도 이걸 계속 추진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추진을 하려면 유지 비용이 또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인력이 투입돼야 하다 보니까 안전체험이라는 부분에서 도 소방본부에 이걸 이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계획은 그게 아니었고 예. 천안시가 직접 운영할 예정이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관을 하다 보니까 도소방본부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받으려니까 조직 개편, 인력을 투입해야 되니까 조직 개편도 필요하고 또한 뭐 전시 연출 부분에서 이 사람들도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준비가 또 필요했고 그러니까 상당 기간 시일이 흘렀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땐 취재 과정에서 느낀 건 하고 싶지 그러니까 새로운 일 좀 하는 게 마땅치 않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도소방본부에서. 그렇죠. 이거 뭐 운영비 들어갈 테고 그리고 생색은 천안시가 다 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 당시에 뭐 그 세계 안전도시에 국제 안전도시에 맞는 위상에 맞는 이런 건물이 들어서고 체험 공간이 들어선다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죠. 그러면은 지금은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11월 5일부터 임시 개관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한 1,600여 명이 지금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그 안전체험관이 하루 4타임에 총 맥시멈 180명을 수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루 최대 수용 인력이 720명이니까 감안하면 한 24분의 1 규모로 회당 지금 180명씩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개관이나 뭐 홈페이지 오픈 뭐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일반인들은 모르죠.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을 아는 사람들이 아름아름 이렇게 다녀가거나 119 소년단이라고 있어요. 네. 이쪽에서 이렇게 좀 체험하고 이런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임시 개관 상태라고 보면 운영 인력이 없다 보니까 뭐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국경일은 모두 쉬고 있다 보니까 그 태조상공은 그 휴일에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시민들이 접근했을 때는 항상 문이 닫혀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뭐 조직 개편돼서 인력이 뭐 다 뭐 충남도 소방본부에서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어쨌든 그렇게 결정이 났다고 하니까 인력이 배치가 되고 또 공식적으로 이제 개관도 하고 뭐 이러면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겠네요. 여기는 오히려. 앞으로는 뭐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웰빙 식품 엑스포 거기 그 민속 테마 거기보다는 답이 있는 곳이죠. 그렇죠. 두 분 뭐 정리 발언 좀 해주시죠. 정말로 이 세금이 시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데 꼭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국비나 도비를 따왔을 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거든요. 이런 새로운 시설이 들어선다,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게 조금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담당 공무원도 바뀌고 조금씩 유야무야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공무원들께서 좀 책임의식을 갖고 사업을 끝까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설 연휴가 지나면 뉴스는 온통 선거를 비롯한 정치 이야기로 아마 도배가 될 겁니다. 정치가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기보다는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게 만드는 우리 정치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치를 외면하기에는 이 정치가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도 깊숙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이 정치를 또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저희 원탁의 기자들도 다음 주부터 이 선거 소식을 비롯한 정치 이야기 탈탈 털어서 시청자 여러분의 속이 시원해지도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